강세장에서는 급락이 2배나 더 자주 나와요.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1년에 2번이라면 언제 조정이 나올까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강세장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급락만 잘 피하면은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세장일수록 조정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하락하지 않아요. 시장은 공포가 있어야 돼요. 다음 조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 보는 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고민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 원초적인 내면에는 언제까지 강세장이 계속될까? 그리고 이 강세장이 과거 강세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부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당장 뭐 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코스피가 왜 오르기 시작했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오르는지 알아야 이게 끝은 어딘지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왜 오르냐 했을 때 뭐 원화의 가치가 뭐 똥값이 돼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는 뭐 조금만 더 스터디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의 척도는 환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이 화폐를 측정하는 단위 척도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세진 않죠.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나라 화폐가 뭐 약해져서 주가 오른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오르는 거고 언제가 끝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시장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제가 꼭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나 이 논리들을 들으시면은 그래도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아마 사회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주식시장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담아 일하실 텐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주식시장만큼 깔끔하고 명확한 시장이 없다. 사실 틀리면 고통스럽고 맞추면 좋고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회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고 하려면은 뭔가 학연, 지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겉모술수도 필요하고 막 내가 이렇게 좀 싸바싸바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선 그런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학연, 지연이 있건 집안의 배경이 어떻건 뭐 겉모술수를 잘하던 정치력이 강하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전망하면은 돈을 버는 거고요. 틀리면 잃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한 20여 년 정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아는 것들을 가감없이 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러면 이 강세장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과거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왜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비슷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갖고 오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단순한 차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데이터가요 1975년부터 나와요. 1975년 그렇죠? 1975년부터 한 50년 정도 이렇게 주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눈에 딱 보시면은 뭔가 좀 특징이 있죠. 이게 무슨 주가가 뭐 매년 5% 10%씩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보면 계단식으로 오르네요. 또 계단도 굉장히 특이한 계단이에요. 한번 볼게요. 한 처음에 보면은 75년 전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당연히 주가 안 좋았겠죠. 뭐 오일쇼 그때 좋았겠습니까 한국이 그렇죠? 한 15년 이렇게 쉬어요. 계속 횡보만 하면 이제 한국은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갑자기 상승을 빵 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엔 삼저고항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처음 갔죠. 이게 딱 4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1000포인트 가서 야 우리나라 잘 되나 보다 했더니 그때부터 16년 동안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해요. 중간에 뭐 외환위기도 터지고 하면서 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2003년 4년 되면서부터 이제 브릭스 시대가 오면서 또 4년 동안 주가 빵 하고 올라요. 그래서 좀 되나 보다 했더니 또 2000포인트에서 한 17년 쉬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 불과 1년 전에 코스피 한 2200, 뭐 300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 게 없었죠. 17년 동안.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헬조선 이랬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17년에서 16년 정도 횡보하다가 4년 오르고 또 횡보하다 4년 오르고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매번 공부해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 상승장이 언제 나타나는지만 잘 좁아내서 예. 요것만 투자 잘하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보신 분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승장이 왜 언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 그럼 과거엔 뭐 그럼 다 돈이 쓰레기 됐을 때 원화가 쓰레기같이 됐을 때 주가가 올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워낙 강세 때 많이 올랐죠. 일단 그 원인이 진짜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요 우리가 왜 17년 동안 주가가 횡보했을까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횡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회자분은? 뭐 우리가 이럴 때 항상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만큼의 이익 전망치가 안 올라와서 그런 걸까라는 그것도 맞는 생각도 좀 얘기인 것 있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전문가라서 좀 더 전문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한테 네. 물어보면은 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한국의 성장이 굉장히 낮았잖아. 그렇죠? 경제 성장이. 성장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뭐 경제가 좋은데 주가가 좋을 리가 있니? 경제가 별론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27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 가치는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이제 비즈니스 뭐 배터리부터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에 빠진 건 맞지만 기업 가치는 기업은 꾸준히 성장해서 17년 동안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3배 정도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랐냐?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에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아래다가 PBR 차트라는 걸 그려놨어요. PB 레이쇼, PBR이죠. 북밸류 대비로 가격이 어떤지를 그려놨는데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난 17년 동안 기업 이익이나 기업 가치는 3배 정도 증가했지만 주가가 횡보한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3분의 1 토막이 낮기 때문이에요. 네. 밸류에이션이 3분의 1 토막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횡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아무리 좋고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럼 반대로 상승은 언제 하냐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 올라갈 때 갑자기 뭐 재평가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을 때 이때 한 4년 동안 주가는 한 번에 쫙 오르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한국 증시의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반대 경우도 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근래에 있었던 강세장이 이제 브릭스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브릭스 시대가 이제 2003년, 4년, 5년, 6년, 7년, 한 2004년에서 7년 정도까지인데 그때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주가가 한 2배,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그럼 왜 올랐을까? 왜 주가가 한 2~3배 막 올랐을까?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땐 중국이 막 개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좋고 하니까 주가가 올랐겠지라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팩트를 체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코스피 영업이익 차트를 그려왔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그냥 그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뭐 가공한 것도 아니고 네. 팩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아까 주가가 한 2~3배 올랐다고 했죠. 코스피 영업이익은 64조에서 68조로 거의 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늘지 않아요.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거든요. 이 3년 동안 네. 물가 상승률만도 못한 기업 이익 성장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기업 이익이 중국이 뭐 개혁 개방해서 기업 이익이 줘서 주가가 올랐지란 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기업 이익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장이 보이더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무슨 뭐 우리의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강세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는다고 항상 강세장을 가는 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여기다 기업 이익까지 좋으면은 지금처럼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익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밸류에이션이란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멀티플을 얼마 주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브릭스 시대 때도 그렇고 과거까지도
뭐 재벌 구조랄지 아니면 네. 지정학적 이슈랄지 이런 건 변한 게 없는데 맞아요. 왜 밸류에이션은 갑자기 많이 받게 된 걸까요? 그러면 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뭐 정부의 어떤 그 시장 개혁에 대한 노력 이런 것도 영향이 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자금의 이동이죠. 자금의 이동. 자금의 이동이 이런 걸 만들었고 이제 예.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뉴질랜드의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던 돈들을 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로 갔었죠. 그럼 자금이 전반적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기업 이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 이익이 늘어도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 이건 상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때 기업 이익도 같이 는다. 그럼 주가는 지금처럼 더 폭발적으로 오를 거죠.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오른다라고 한 게 사실 맞는 얘기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건 밸류에이션이 올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올랐고 기업 이익도 좋으니까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정책과 또 EPS 상승이 만나는 시점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폭발하면서 그렇죠. 2배 이상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비결이 됐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강세장을 결정하고 뭐 횡보장을 결정한다.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모든 게 걸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투자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미국만 한번 대표로 볼게요. 자, 미국이 뭐 제일 데이터가 길잖아요. 거래량도 많고. 예. 그래서 미국은 1900년부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단 이게 S&P 500 차트인데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미국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대체적으로 한 15년에서 한 16년 뭐 이 정도 주기로 오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은 왜 15년 동안 어떨 땐 16년 동안 횡보하다 어떨 땐 16년 동안 상승만 하고 어떨 땐 또 15년 동안 횡보만 하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검은색 선이 그 답을 갖고 있죠. 검은색 선이 뭡니까? 이것도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마찬가지예요. 장기 상승장은 밸류에이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때 상승장이 펼쳐지고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 횡보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가끔 보면 그런 얘기들도 가끔 들리는데 뭐 S&P 500 ETF에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뭐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네. 금융시장은 자기가 배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 내가 널 배신해야지, 뭐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시장은 네. 감정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사실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뭐 더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봐도 벌써 한 14년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이제 끝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계단식이라고 당연히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뒤돌아봤더니 우상향을 하는 증시가 미증시더라라고 해서 S&P 500 묻어두면 뭐 시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전까지는 했었던 것 그 같습니다. 차트를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네. 여기 한국 그 1975년에 뭐 7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네네. 미국은 몇 포인트였을까요? 미국도 한 70포인트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려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이냐? 미국이 지금 얼마죠? S&P 500이 6천 몇백 되나요? 네. 그렇죠? 7천은 아직 안 됐죠? 제가 미국 지금 6,900까지 왔습니다. 거의 7천 정도 됐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5,800, 5천, 예. 6천 정도 됐죠. 네. 사실은 같이 그려보면은 한국 증시와 코스피와 S&P 500이 엎치락뒤치락하지 사실은 저쪽만 많이 올랐냐 그렇진 않아요. 75포인트에서 5천 몇백을 갔으면은 사실 그것도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뭐 배당 이런 거 따지면 이제 미국이 우상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이 계속 우상향했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단적인 예로 만약에 2000년에 우리가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 투자했다 보세요. 그럼 이때 2000년 고점을 언제 넘냐면요. S&P 500은 2013년 말에 그리고 나스닥은 2015년에 처음 넘어요.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요. 15년 동안 횡보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고 보면은 15년 그거 못 버티겠으라고 하지만
15년 버티기 쉽지 않죠. 그렇죠? 한국 증시 15일도 힘든데요. 그렇죠. 한국 증시도 17년 쉬는 게 굉장히 네. 고통스러운 구간이었잖아요. 예. 한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는 무조건 오르고 어디는 무조건 안 오르고 그런 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어디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들은 사실 과거의 경험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승장과 횡보장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상승장과 횡보장을 그때그때 구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렇게 2번 있었잖아요. 우리는 3번째고 예. 미국 같은 경우 몇 번 있었습니까? 상승장이 뭐 최소한 한 서너 번 있었는데 이게 그때그때 환경이 달라서 상승장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법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오른다면. 그게 아니라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뭐냐? 바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올라갈 때. 이 밸류에이션은 어떤 환경에서 올라가냐? 그것도 제가 인덱스에 다 분석을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생략하고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제가 처음 뭐 오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2013년에 이거 관련된 인덱스를 한 2편 썼었어요.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한 것 같고 물론 좀 미국 증시도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스위칭되고 있는 분위기는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한국 증시만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굉장한 미국 증시의 팬이었었어요. 미국 증시 지지자였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왔지만 그게 이제 2013년에 쓴 이 레포트인데 이게 제가 그 애널리스트하고 처음 쓴 인덱스 풀 레포트예요. 이 2편을 썼는데 거기 제가 잠깐 썼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서머리 부분을. 네. 좀 작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요. 글로벌 주식시장. 이게 미국이죠, 미국. 미국 주식시장은 15년 만에 상승장 앞에 서 있다. 이 2013년이잖아요. 12년 전이죠. 2013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1999년도에 고점을 넘지 못하던 시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횡보장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상승장 앞에 서 있다. 상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15년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은 오를 것 같아. 다만 이머징은 2등 그룹에 속해서 1등의 영광을 맛보기는 없다. 이게 지금은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때는 야 성장이 있는 이머징에 투자해야지 왜 성장도 없는 선진국에 투자해. 이게 되게 팽배해 있었던 그런 논리였거든요. 예. 좀 바뀔 거다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 제가 빨간 선 읽어볼게요. 따라서 해외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라면 미국 증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되게 어색한 얘기죠. 지금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어디서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불과 1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인한테 해외 계좌를 개설해주는 증권사가 거의 없었어요. 대행 서비스 정도는 별로 없었어요. 있었죠.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아본 데는 3군데밖에 없어요. 대형사들. 그것도 굉장히 하기 힘들었어요. 계좌 개설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환율 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환전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걸 다 내면은.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 국제부에 전화해서 제가 좀 주식 하려고 그러는데 환율 우대 해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 하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전에 초연성인데 얼마 있었겠어요. 뭐 몇백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그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행 갈 때 여행자는 뭐 75% 80% 정도 우대해 주잖아요. 환율. 은행에서 예. 네. 그래서 은행에서 환전해서 달러를 가지고 가서 증권 계좌에 다시 넣어서 그걸로 투자를 했었어요. 네네. 그 정도로 그때만 해도 미국에 투자를 왜 해? 그렇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주식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게 항상 어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돈의 흐름들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바뀌는 분위기가 작년 올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그 2013년에 썼던 레포트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쉽게 읽고 그냥 넘기셨는데 제가 네.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상승장이든 버블이든 뭐든지 간에 돌아봤더니 그랬다더라랄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고 나서 그때가 그거였구나라고 아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죠. 네. 이 리포트에서 2013년 그러니까 이제 횡보기가 끝나고 상승장 초입 국면에서 네. 15년 만에 상승장 앞에 서 있다고 네. 확신을 했었던 근거나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 이게 앞에 얘기했듯이 밸류에이션 처음에 이제 저도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갑자기 네. 이 얘기로 가는데 그냥 제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니까 이때는 예. 투자를 이것저것 해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직원들이 이게 뭐 선물 옵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별주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했는데 잘 되다가 알고리즘을 짜서 막 그때 이제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랑 같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많이 쌓았다가 마지막에 다 털린 거예요. 이제 거꾸로 잡은 거죠 옵션들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맞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시작된 거예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투자를 원래 하셨어요. 일찍 실패하면 일찍 네. 여러분들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그쪽에서 이제 배울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승장 때는요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트레이딩 모델을 짜더라도 뭐 AI 모델을 짜든 뭐하든 상승장 때는 잘 한 번 샀다가 잘 안 파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뭔가 조건을 좀 가혹하게 줘서 잘 안 파게끔. 그래 쭉 먹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간에 막 팔았다 샀다 하면은 사실은 남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쭉 사가지고 그냥 좀 조정 받더라도 쭉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 거죠. 반면 이제 횡보장 때는 빨리 사고 팔아야 돼. 그렇죠? 지난 17년 동안은 계속 갖고 있어봐야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지난 17년 동안 코스피가 한 1900에서 한 2300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1900에서 샀다가 2300에 파는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이 횡보장에서 상당히 돈을 벌었겠구나. 아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언제 상승장이 펼쳐지고 언제 횡보장이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예. 우리가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때 그래서 처음 만든 거고 그래서 결국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그때 그걸 알았냐 상승장과 횡보장이 나타나는 특징을 스터디를 해본 거고요. 거기서 첫 번째 얻은 결론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밸류에이션. 그렇죠.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그럼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밸류에이션이 뭘까? 밸류에이션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를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상승장이 이제 시작될 거다를 이제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한 것도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2013년 이때 한 거 가지고 아 이제 한국이 오겠구나 한국으로 물론 미국장도 나쁘진 않겠지만 미국장도 괜찮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한국이 더 세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었던 죠.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제가 뭐 다 공개를 좋죠. 네네. 다음에 기회 와서 저희가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먹는다고 너가 잃는 이런 게임 아니에요. 옵션이나 선물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게 지식을 나눈다고 해서 뭐 내가 돈을 잃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너무 큰 얘기니까 조금 좁혀볼게요. 그럼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번에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했던 건데 저희는 이번 상승장이 삼종호황 때랑 좀 비슷하다. 요건 제가 자주 얘기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삼종호황이라 그러면 아까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다고 우리나라 말씀드렸죠. 네. 한 번이 브릭스 시대 때고 한 번이 삼종호황인데 두 번 다 기간은 한 4년 정도로 비슷했어요. 상승폭은 굉장히 다릅니다. 브릭스 시대 때는 겨우 4배밖에 못 올랐고요. 네. 4배도 사실 큰 거지만 삼종호황 때는 무려 8배가 올랐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차이를 갈랐던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임기응변으로 하는 그런 투자로는 그냥 재미로 보기엔 좋지만 계속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법칙이 있는데 그때 뭐 지금은 어떻게 해서 트럼프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설명이 되지만 예. 과거치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것도 설명이 돼요. 물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두 번의 상승률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에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두 번의 달러 약세기 때 그 유가의 방향이 달랐어요. 아까 그 브릭스 시대 때는 유가가 급등했어요. 달러가 약세가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반면에 삼종호황 때는 달러가 약세가면서 유가도 낮았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삼저라는 말 자체가 뭐가 삼저냐라고 하면은 달러가 약해. 네, 달러가 약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저금리. 금리가 저금리고 그 다음에 유가는 커머디티 가격이 유가가 이제 예. 저유가야. 이 세 가지가요. 뭐 3조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이 세 가지 조합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에요. 특히 이 두 가지 달러가 약한데 유가도 약해.
이 조합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달러 이게 유가가 어떻게 표시됩니까? 배럴 퍼 달러. 네. 분모에 달러가 있어요. 네. 분자에 배럴이 있고. 네. 그럼 당연히 분모가 달러가 약해지면은 전체 값은 커져야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뚫고 달러도 약세인데 유가도 약세? 이게 굉장히 나오기 힘들어요. 한 40년, 5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조합인데 예. 그게 3조왕 때 한번 나왔고 40년 만에 지금도 보시면 달러가 약세인데 유가도 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유가의 차이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줍니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브릭스 시대 먼저 볼게요. 브릭스 시대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 예. 타임루프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네. 타임루프인데 2003년에서 7년까지 우리가 주식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주겠다. 네. 2003년 뿅 갔어요. 7년까지 투자할 수 있대요. 네. 이제 질문은 거예요. 어느 나라 주식에 투자하고 싶냐?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정답을 이미 맞추셨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때 가장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이지. 실제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iShares 기준으로 제가 ETF 기준으로 다 맞췄는데 왼쪽 차트 보면 빨간색 중국이 한 5배 올랐어요. 예. 뭐 5배 4년에 5배면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승률이죠. 그렇죠? 하지만 만족스럽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아.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한국은 4배, 중국은 5배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국가 브라질 같은 데를 투자했어야죠. 정답을 바로 맞추셨는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12배가 넘게 올라요. 러시아가 한 10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원자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신흥국으로 그냥 선진국 입장에서 야, 니 둘 다 신흥국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두 개의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운명을 갖고 태어났죠. 네.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들은 원자재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 원자재가 없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걔를 원료로 가공해서 뭔가 제조해서 수출하는 운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 경제 구조가 완전 달라요. 원자재가 폭등했다.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좋겠습니까? 원자재 국가가 좋겠습니까? 원자재 국가가 좋죠. 그럼요. 아버지도 철광석을 캤고 나도 철광석을 캤어요. 브라질에서. 근데 가격이 막 5배, 6배 폭등한 거예요. 게다가 수량도 막 더 늘었어. 당연히 기업이 폭발적으로 좋죠. 반면 우린 그걸 수입해서 뭐 철강을 만들고 막 금속강을 만들어. 당연히 마진이 상대적으로는 덜 좋을 수밖에. 예. 소비 국가도 마찬가지죠. 원유를 수입해서 뭔가 소비를 해야 돼. 그런 나라들은 좀 덜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왜 합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브릭스 시대 때는 유가 강세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투자 주냐? 유가, 원자재 가격 연동되는 국가에 투자하는 게 좋죠. 자, 그럼 답이 나오죠. 삼저호황 때 우리나라가 왜 더 많이 올랐을까요? 유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유가 나온 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누가 좋겠습니까?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덜 좋겠죠. 네. 누가 더 좋을 거냐? 한국, 원자재 수입 국가. 좋죠. 근데 사실 이때도 한국이 이 글로벌 자금의 어떤 메인스트림에 있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이때 메인스트림에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죠. 그래서 이때 포브스 뭐 이런 거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부호 10대 부호 이러면 일본 사람이 한 뭐 8명 막 이랬어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호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올라갔던 버블이 터진 게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그렇죠. 1990년대 2000년대 버블 붕괴죠. 그래서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없으니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죠. 당연히 그런 국가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가 더 좋을지를 대충 맞출 수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좋죠. 실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독보적으로 주가가 세지만 우리나라 말고 증시가 최근 1년 동안 좋았던 국가들 꼽아보면은 대부분 뭐 남유럽, 뭐 동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이게 뭔가 원유 수입 의존도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죠. 이 차트는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좀 화제가 됐던 차트인데 그래서 이 차트를 저희가 이제 작년 뭐 중반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재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이 재미로 순전히 재미로. 노란색은 그
삼조왕 때 코스피 차트를 이제 현재 주가로 환산해서 그린 거예요. 예. 그리고 검은색은 지금 주가예요. 아하. 보면 중간에 쉬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비슷했어요. 11월 조정 한번 크게 좀 나왔었죠. 해외 주식 하신 분들 아마 더 뼈저리게 기억이 될 거예요. 11월 장이. 그때 조정도 좀 비슷한 타이밍이고 51선 터치하고 올라오면 되게 다 비슷했어요. 물론 왜 비슷하냐?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지만 그냥 비슷한 매크로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행태가 좀 비슷하게 간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근데 저거 보다가 진짜 저거는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죠. 현상적인 부분인데 문득 궁금한 게 삼조 호황 때 그리고 그 브릭스 시대에 대해서 그 유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공감이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굳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지금은 물론 그 기저에는 기름을 사용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금은 예전에 그 국제 유가의 역할을 전력이 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똑같이 이게 그 스토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비세 조정이 있어야 되고 훨씬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네.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단순화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유가가 약할 때 가장 수혜를 많이 주가 탄력성이 높은 게 사실 반도체고 그렇거든요. 유가 낮아야 다른 것들 산업이 네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반도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AI가 제일 크지만 그 기저에는 막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였다. 그럼 AI 투자 그렇게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전력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을 테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더 봐야죠. 근데 단순화 시키자면은 우리가 어딜 투자할까? 그런 국가를 고르고 이 정도 할 때는 이 정도만 봐도 오히려 더 막 자세히 보면은 뭐 있어요.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더 정확도가 높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있어요. 오컴의 면도날. 네네. 단순한 논리로 설명될수록 진실에 가까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진실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게 오컴의 면도날. 한번 찾아보세요. 오컴의 면도날 하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예. 네. 뭐 시간이 좀 벌써 많이 갔는데 이거 너무 장기적인 얘기만 해서 좀 단기적인 얘기 좋습니다. 좀 해볼게요. 네. 그다음 지금은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강세장에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온 차트예요. 예. 우리는 강세장에서는 주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야 강세장은 조정이 별로 없이 계속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게 강세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한번 볼게요. 예. 이 삼조항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검은색 뾰족뾰족 내려오는 차트 있죠. 네. 여기 검은색 선은 뭐냐면은 MDD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냐 코스피가. 고점 대비 최대 얼마나 하락했냐. 예를 들면 11월 달에는 9.9%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몇 프로 하락했냐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10% 내외 조정이 연간 2번꼴로 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를 쭉 보세요. 86년 2번, 87년 2번, 88년 2번. 2번씩 나왔죠. 그렇죠? 10% 정도 조정이. 그러니까 급락이 10% 조정이면 11월에 경험해 보시면 상당히 큰 조정이에요. 지금 뭐야 10% 그걸 못 견뎌라고 하지만 11월 떨어보시면 고통스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간 2번꼴로 나옵니다. 10% 이상 조정이 연간 2번꼴이라는 거가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는 평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락이. 평년도에는 연 1회 정도밖에 안 나와요. 1년에 2번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강세장에서는 2번이니까 급락이 2배나 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주가가 그만큼 더 급등했으니까 더 급락이 자주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썰렁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 이 단순한 차트가 굉장히 많은 투자에 영감을 줘요. 조금 더 생각하면 돼.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1년에 2번이라면 언제일까요? 언제 조정이 나올까요? 잘은 모르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겠죠. 왜냐면 하락했다 또 올라가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강세장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급락만 잘 피하면은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으면은 그 강세장 속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지수가 10% 하락하면 아시겠지만 종목은 뭐 20% 30% 그렇죠.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 잘 피하면 되겠네. 이 두 번이 언제일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 언제일까? 요걸 이제 알면 되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 차트를 보시면요. 80년대 이 3저항 때 강세장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조정 시기가 4월, 10월.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11월. 그 다음 3월, 9월. 약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4월, 10월, 4월, 11월. 뭔가 FMC인가? 뭐지?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더 신기해질 수 있는데 작년은 언제 조정 나왔을까요? 4월, 11월. 그쵸? 물론 이게 왜 그러냐? 우연이죠. 우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4월, 10월, 뭐 4월, 11월, 뭐 3월, 9월 요 정도 시기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세장에서 기업 이익은 계속 좋잖아요. 네. 펀더멘탈 계속 좋아요. 그럼 주가는 쭉 상승하죠. 예. 한 3, 4개월 쭉 상승해요. 이제 과열 국면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야 이거 너무 금융시장 과열됐는데 긴축을 통해서 이거 좀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아. 그럼 긴축을 해요. 그러면 주가가 충격을 받고 한 달 쭉 조정을 받아요. 조정 받으면 또 주가가 싸지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뭐 연준이 금리 인상했다고 갑자기 지금으로 따지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되면 싼 거예요. 주가가 또 조정 좀 한 10몇 프로 하락하고 나면은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럼 3, 4개월 또 올라가. 그럼 또 좀 과열되잖아요. 네. 과열 좀 시켜야겠는데 하고 또 긴축을 해. 또 한 1개월 하락해요. 뭐 이런 조합을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지금도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여의도에서 올해 뷰가 이제 상고하저 뷰가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데 네. 뭐 최근에 조금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는 이제 작년에 연간 전망 낼 때 좀 달랐어요. 상고하저가 아니라 1분기 좋고 2분기는 좀 한번 피하고 3분기 좋고 4분기는 한번 피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제가 왜 그런 전략을 짰겠습니까? 이 차트를 보면은 아. 대충 이해가 가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강세장에서는 이 조정과 랠리를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이 뭐냐? 대부분이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아이러니야. 강세장은 기업 이익이나 경기가 좋은 게 강세장이잖아요. 기업 이익이 좋아야 강세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중간에 조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통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작년 11월 한번 생각해보고요. 11월 달 돌아가면은 11월 왜 조정이 나왔냐? 11월 4일부터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11월 4일 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억해 보시면 그때 연준 위원 몇 명이 나와서 야 금리 동결해야 돼. 지금 너네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발표 안 돼서 그렇지 발표돼서 딱 보면은 인플레이션 장난 아닐걸? 지금 금리 인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니까 뭐야 유동성 푸는 게 멈춘다고 하면서 주가부터 하락한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언제 반등했겠습니까? 긴축이 하락했으니까 긴축이 다 반영돼서 완화적으로 돌 때.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12월 18일이 대부분 랠리의 시작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12월 18일부터 랠리가 시작됐고 그 이후부터 그럼 12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2월 18일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발표돼요. 뭐냐면은 셧다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고 처음으로 CPI 데이터가 발표된 날이 그날이에요. 그때 11월 CPI가 발표됐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기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예상치가 3.1이었는데 실제 발표치가 2.7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가 뭐 계산이 잘못됐다는 등 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뭐야? 분명히 11월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동결해야 된다며. 그렇게 긴축적으로 얘기했는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훨씬 낮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그때 뭐 AI 투자가 버블이 그런 우려도 있긴 있었죠. 그리고 오라클 CDS 프리미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이제 팩트는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출하량이 줄었습니까? 삼성전체 오더가 갑자기 중단됐습니까? 그런 일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읽으면은 저는 아마 투자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하루하루의 뉴스들은 일일 변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겠으나 큰 그림에서 그 등락을 봤을 때는 어쨌거나 강세장에서도 낙폭이 과대했던 최대 낙폭이 나왔던 거는 평시보다 더 많았고 네. 그거를 급락의 횟수가 네, 빈도가 더 급락의 많았다는 거죠. 횟수가 더 많았고 이거를 결정짓는 것이 결국 실적 확인 이후에 어떤 인플레에 대한 압력 거기에 따른 연준의 반응들이 나올 때쯤에 이런 변동성이 커지거나 아니면 급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 네. 이 플로우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케빈 허쉬를 아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케빈 허쉬요. 네. 시간이 어느새 너무 짧나요? 40분이 넘어가지고 뒤 출연자분이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계시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네. 케빈 허쉬 얘기를 나중에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사님의 전체적인 스토리도 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어로는 안 나가죠, 방송이. 안 나가죠? 네. 왜요? 케빈 허쉬는 예. 뭐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한 소리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만큼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현명한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생겼고 네. 집안도 좋고 네. 그리고 이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처가댁도 잘 살고. 뭔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면면을 보면은 네. 좀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요. 이런 생각도 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고편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섬뜩한 느낌? 그 섬뜩함이 어디서 왔는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거는 정리를 해주고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런 강세장에서 장기든 단기든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 아니면 어떤 부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신다면 첨언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뭐 강세장이다 좋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동의해요. 뭐 네. 아까 보시면 뭐 사실 삼조왕 때처럼 가면은 뭐 사실 뭐 그 최종점에 막 18,000, 19,000도 가거든요. 물론 그렇게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네. 어쨌든 강세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세장일수록 조정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조정을 너무 막 빠르게 잡아서 피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조정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조정도 보시면 2월 초에도 막 급락 나올 때 막 아마 파신 분들 막 있고 그럴 거예요. 뒤늦게 다시 또 올라갈 때 따라잡고 그렇게 하면 사실 손해가 크거든요. 네. 그때 그냥 그렇게 막 흔들린다고 하지 말고 이게 긴축 이슈가 붙을 건가 안 붙을 건가. 이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하락하지 않아요. 시장은 공포가 있어야 돼요.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지금 안 팔면 큰일 나. 이 정도 돼야 10% 이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거의 다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조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 보는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됐구나 라는 생각이 시장이 처음 갖기 시작할 때 네. 그럴 때가 위험한데 아마 2분기 언저리에 그런 일이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뉴스 보지 말고 너무 좋은 뉴스만 보지도 말고 나쁜 뉴스만 보지도 말고 전반적으로 상승장이다라는 느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되 이런 통화 정책을 민감하게 보면서 1년에 딱 2번만 피하면은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여전히 제롬 파월과 케빈 허쉬의 이야기는 못한 게 오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이은택 자산배북 전략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